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어제 털보 관장님, 이정모 관장님의 책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어요? 오늘은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권을 들고 왔어요. 이 1권의 부제가 털보 과학관장이 들려주는 세상 물정의 과학이라면 2권에서는 부제가 바뀌었어요. 털보 과학관장과 함께라면 온 세상이 과학. 정말 관장님 캐릭터가 너무 귀엽죠. 이렇게 뜀트를 뛰시면서 과학을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해 주시던 관장님이 이렇게 귀여운 펭귄과 함께 또 운동을 하고 계세요. 펭귄과 함께 자전거도 타고 계시죠. 저는 책이 나오기 전에도 이정모 원장님의 칼럼들을 종종 읽곤 했는데요. 정말 허를 찌르는 재미가 숨어 있어요. 반전의 묘미가 있죠. 과학의 시대라면서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 과학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한 저 같은 과알못을 위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일상적인 사례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과학으로 어떻게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과학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수많은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녹아있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또 2권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정말 유쾌한 사진과 함께 인터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을 이 인터뷰에서 많이 해주세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을 읽고 독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이정모 관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책에 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과학자가 과학이 어렵다는 건 그냥 반어법이겠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아니요, 진심입니다. 과학자들에게도 과학은 어려워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과학은 쉽지 않다. 과학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깨달았을 때 뭔가 알아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느끼는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는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이스 플러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질문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녀의 장래에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녀가 충분히 자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읽고 싶은 걸 읽게 해주세요. 부모는 무한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주고 싶겠지만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태반이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뭘 의미하겠어요?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강요하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이들이 나이에 걸맞게 자랄 수 있고 과학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닐 거예요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이 책에서 재미있는 챕터 골라서 소개해 볼게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 이정모 지음 바틀비 실패의 축적.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10월이 되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벨상 수상 연구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때마다 반복되는 황당한 요구가 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세요가 바로 그것. 아니, 초등학생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성과에 누가 노벨상을 주겠는가? 그런 일은 없다. 초등학생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단지 이러저러한 연구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전달하는 게 전부다. 그거면 충분하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중력파 연구는 그나마 소개가 많이 되었지만 201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질의 위상 전위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대중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물리학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대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듣는 질문에는 힘이 빠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노벨상을 받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다.
이는 물론 2000년에 이미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무시하는 질문이 아니다. 노벨 과학상을 언제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다. 이때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다. 앞으로 15년 안에는 없을 겁니다. 가 바로 그것이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라디오 진행자는 아니 한국의 GDP 대비 R&D 예산이 세계 1위이고 한국 과학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있는데 해놓은 게 없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한다. 사실이다. 정말로 해놓은 게 없다. 어떤 연구에 노벨상을 줄까? 인류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친 연구 가운데 남들이 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에 노벨상을 준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끈기 있게 연구하여 성공한 사람들이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 남들이 해놓은 연구를 따라했다. 뛰어난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선진국의 연구를 베끼고 한국 사회에 적용한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발전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실패할 틈을 주지 않았다. 후발주자로서 바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구 풍토는 소위 추격형 경제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이제 안다. 더 이상 추격형 경제로는 우리나라가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실패를 거듭하는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사람과 돈이다. 이제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충분한 전문가가 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구비만 있으면 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가 사실 적은 것은 아니며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구 주제를 정해주는 톱다운 방식이 대부분이고 연구자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추세가 기초과학 연구를 위축시켰다. 2016년 9월 뜻을 모은 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청원이 채택되었다. 국회는 자유공모형 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유공모형 연구에 대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2배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2018년 예산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자들은 이제 연구에 몰두하면 된다. 그렇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기초과학을 등졌다. 애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책정한 2018년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1조 5천억 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00억 원을 삭감하여 1조 4,600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다시 400억 원을 삭감하여 최종적으로 1조 4,200억 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도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800억 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삭감된 800억 원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연구에 지원할 자금이었다. 800억 원은 720개의 과제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만 360개의 기초연구 과제가 사라진 것이다. 아쉽다. 노벨상이 연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노벨상을 목표로 연구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실패를 겪다 보면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말로만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시점이 한 해만 늦어진 것이기를 바란다. 최고의 발명. 스킨스쿠버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보고 싶은 동물이 뭐냐는 친구의 물음에 상어라고 대답하자 대뜸 상어는 위험한 동물 아니야? 라는 물음이 되돌아왔다. 상어의 눈매와 몸매가 모두 무섭게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 그다지 우리에게 위협적인 동물은 아니다. 1년에 상어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10여 명 정도이니 말이다. 10여 명의 목숨을 가벼이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다. 매년 초식동물인 코끼리에게 100여 명이 밟혀 죽고 귀엽게만 보이는 하마에게 500여 명이 물려 죽는 것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개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2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상어에게 희생되는 사람의 수는 얼마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상어를 겁내기보다는 상어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다. 고작 샥스핀 좀 먹겠다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느러미만 잘려나간 채 바다에 버려지는 상어가 매년 1억 마리가 넘는다. 덕분에 상어와 가오리 천여 종 가운데 25%는 멸종 위기에 처했고 몇몇 종은 최근 15년 사이에 개체수가 98%나 감소했다. 상어가 보기에 사람은 정말 무서운 존재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동물은 뭘까? 이 질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상어에게야 사람이 가장 무서운 동물이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이겠는가? 물론 사람에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매년 48만 명 가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위험한 동물은 따로 있다. 매년 75만 명 정도가 모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물론 모기에게 물려서 과도한 출혈로 죽는 것은 아니다. 모기가 옮긴 말라리아 때문이다. 요즘도 매년 2, 3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된다. 우리나라도 말라리아 청정국가는 아니다. 매년 700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한다. 요즘엔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지만 19세기 말까지도 말라리아는 나쁜 공기 때문에 전파된다고 믿었다. 말라리아라는 병명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나쁜의 뜻을 가진 말과 공기를 뜻하는 아리아가 합쳐진 말이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는다. 19세기 말 의사들은 말라리아를 막기 위해서는 늪지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온 발명품이 말라리아 병동에 차가운 공기를 주입하는 장치다. 말라리아 병동에 찬 공기를 주입해도 환자들의 예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이 시도는 역사상 최고의 발명으로 이어진다. 에어컨이 바로 그것이다. 최초의 전기식 에어컨은 1902년 7월에 발명되었다. 렌트게니 X선을 발견한 해가 1895년이고 그가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해가 1901년이며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해가 1905년인 것을 생각하면 에어컨은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에 등장한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인공은 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전기 엔지니어 윌리스 캐리어. 1915년에 캐리어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로 그 사람이다. 50만 년 전 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인류에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면 19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된 에어컨은 인류에게 여름을 선사했다. 원래 한여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지에 감자를 캔 후 8월 중순 이후 무와 배추를 심을 때까지 한여름에는 밭에 심을 작물도 없다. 학교도 문을 닫는다. 여름은 너무 덥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어컨이 여름을 즐기는 계절로 바꿔놓았다. 드디어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극장에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운 지방에 대도시가 생겨났다. 20세기의 에어컨은 50만 년 전의 불만큼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을 확장시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했고 마침내 핵 발전소를 짓는데도 거침이 없어졌다. 핵 발전소 폐기물 처리 비용과 핵 발전소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찬바람의 유혹이 훨씬 컸다.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재작년 2월에 이사하면서 에어컨을 옛집에 두고 왔다. 에어컨에 의지해서 여름을 이기려 들지 말고 더위를 온전히 견뎌내면서 자연에 순응하며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교만이었다. 7월 초가 되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에어컨을 주문했고 배달되기까지 3주나 기다리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7월 마지막 날 마침내 배달된 에어컨 앞에서 나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찬바람을 쐈다. 최신식 에어컨은 전기도 많이 안 먹고 요즘은 염천에도 전력 예비율이 30%에 육박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조금 놓인다. 고백한다. 나는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다. 에어컨은 최소한의 인권의 문제다. 그런데 나만 더운 게 아니지 않은가. 아파트 경비실과 군대 막사 그리고 감옥에 에어컨을 달자. 창문도 없는 쪽방에서 하루 종일 견뎌야 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여름 숙소를 마련하자.
이정모 관장님의 글은 막 읽다 보면 신묘하게 빠져드는 맛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과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제시한 예시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정말 제 삶과 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책에서는 코끼리를 멸종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플라스틱이다 라던가 약과 독의 차이는 양이다. 우월한 유전자나 열등한 유전자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읽고 나면 왠지 나도 과학을 잘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내일은 이정모 관장님이 가장 최근에 내신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